안녕하세요. 트러스트펀드 자산운용의 지철원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거래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거래 기술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그 자산운용, 재테크라는 걸 하는데, 그때 우리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소비자니까 상대방은 기업, 보통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들, 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도 있고 제가 다니고 있는 자산운용사도 있고, 이런 금융회사들하고 저희들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래 기술 중에서도 특히 이 금융회사하고 어떤 거래를 할 때, 주식을 사고 판다든지 또는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쉽게 당하지 않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자산 관리 하실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거래는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하고 상대방은 서로 나한테 유리한 그런 조건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거래잖아요. 상대방한테 무조건 베풀려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이해가 충돌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이해상충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서로 이제 충돌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더 이익을 가져가고 싶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더 수수료를 많이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팔까, 이런 이제 머리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에는 반드시 나와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고 상대방은 어떤 점을 이익으로 보려고 하는지, 이거 갖다 잘 파악해야지 내가 거래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모 유명한 가수가 낀 굉장히 큰 사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금융사기를 잘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이 거래의 본질, 거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건을 잘 들여다보니까요, 이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큰 문제가 불거지고 손해를 보게 되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이제 고발하고,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기 사건에는요, 잘 보시면은 그 피해자도 어떻게 보면 공범이나 아니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내가 좋은 거 가입했으니까 당신도 가입하세요, 이래가지고 또 자기 밑에 또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런 양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수분이 자기는 몰랐다, 자기도 몰랐다, 그냥 이익을 많이 일어나게 해주니까 자기는 굉장히 유능한 금융회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발하신,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하신 분들도 만약에 이익이 크게 났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이익이 크게 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피해가 불거지고 손실이 확정되니까 갑자기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기 사건들도 이 거래의 기술, 거래의 원리를 잘 안다고 하면 잘 피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회사하고 하는 거래 중에서 그럼 상대방은 어떤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나는 어떤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빚을 지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빚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내 돈을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정한 돈을 내가 좀 쓸 수 있다는 그런 점 하나를 내가 얻지만, 그 대신 상대방한테 이자라고 하는 월급 같은 걸 계속 주게 됩니다. 특히 제가 그 대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써놨는데, 대출을 받는 방법은 저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얻되 이자만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갚아 나가도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그 숫자를 넣어가지고 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기 만기 일시상환으로 1억 원을 1년에 5% 이자율로 10년 동안 빌렸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자는 41만 6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억을 빌려서 매달 41만 6천 원을 누군가한테 이자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은행이 되겠죠. 요즘 뭐 보험사나 증권사에서도 대출을 얻습니다만. 자,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매달 41만 6천 원씩 1년 이자를 합쳐보면 50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렇게 500만 원씩 10년간 계속 냅니다. 10년간 내니까 총 이자가 10년이면 5천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이자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만 냈지 원금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같은 경우에는요, 맨 마지막에 가서 원금을 한꺼번에 1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됩니다. 근데 한번 그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10년 동안 내가 이자만 냈던 사람이 이자만 겨우겨우 냈을 겁니다. 아마 힘들게 겨우겨우 냈을 텐데 이자 내는 것도 힘든 사람이 10년째 되는 날 갑자기 어디서 1억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전에 미리 갚고 이자를 안 냈겠죠. 그래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평생 이자를 계속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됐을 때 또 다른 대출 또는 연장을 해서 계속 이자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다 보면 평생 이자만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1억을 빌려서 10년 동안 절반을 이자로 내고요. 그 다음에 원금을 또 갚아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론 대출 받는 것 자체도 저는 받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우리가 뭐 그 특히 집 같은 큰 비싼 자산을 살 때는 대출을 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장은 이자만 내니까 조금 편한 것 같지만 저게 평생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법이거든요. 자, 두 번째 원금 균등상환 한번 보실까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하는 건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갑니다. 저 그림에서 제가 주황색 이자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군청색을 원금으로 나타내는데 저 그래프 보시면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나갑니다. 자, 아까 원리금 일시상환과 똑같이 1억 원을 5% 이자율로 10년간 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때는 한 달에 106만 원 꼴로 매달 갚아나가면 10년이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상환은요, 매달 균일한 금액을 갚아나가되 만기가 됐을 때 남는 원금이 없습니다. 총 이자는요, 아까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에는 1억 원을 5%로 10년 빌리면 총 이자가 절반인 5천만 원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상환 같은 경우에는요, 총 이자가 10년 동안 2,7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1억을 빌려가지고 2,700만 원이나 이자로 냈으니까 이자라고 하는 거는 대가가 없는 돈이거든요. 값어치가 없는, 나로서는 그냥 누구한테 월급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원금이 아니고 이자거든요.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금 만기 상환 방식에 비하면 거의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그 상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금 균등상환은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원금을 군청색 부분으로 표시한 원금을 매달 일정 금액만큼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이 조금씩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자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첫 달에는 125만 원을 상환해야 되지만 마지막 달에는 83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원리금 균등상환과 비교해 보면요, 원리금 균등상환은 106만 원씩 끝까지 똑같은 금액을 갚아나가지만 원금 균등상환은 첫 달에는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갚아나가는 금액이 부담이 더 큽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상환이 유리할까요? 원금 균등상환이 유리할까요? 제가 이것도 계산해 놨거든요. 밑에 이제 총이자를 보시면요. 원리금 균등상환은 10년 동안 2,72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원금 균등상환은 이자만 따졌을 때는 2,5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요.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은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원금 균등상환이 좀 더 유리하다. 근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과 비교해 보면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나머지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원금 균등상환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방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빚을 낼 때, 대출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방식을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대출을 받으러 가는 채무자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은행 또는 증권사, 보험사는 대출을 해주는 대출자, 채권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출 담당자는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떨 때 이득이 생기고 나는 어떤 때 이득이 생기는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상환 방식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총이자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원금 만기일시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받을 때 가급적 저거는 받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자가 저렇게 비싸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원금 만기일시 상환을 가장 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을 택하면은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꿔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유리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가 거래를 거잖아요. 대출을 받는 것도 일종의 거래인데 거래를 할 때 은행 창구에서는 어떤 쪽의 방식을 권할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랑 반대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평생 갚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대출 상환 방식을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들의 말을, 우리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원금 만기일시 상환이 매달 상환하기가 편리하고 부담이 없으시니까 이걸로 하십시오. 강권하진 않더라도 이게 선택한다고 하셨을 때, 가입자가 선택한다고 하셨을 때 아마 크게 말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금 균등 상환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은행 창구에서는 원금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평생 이자를 낼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그 대출 기관들의 속성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원금 균등 상환은 부담이 월 상환의 금액이 크잖아요. 초기에는 125만 원이나 듭니다. 근데 원금 만기일시 상환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40만 원 돈이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원금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가 적은 방식이 절반이나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잘 안 가지고요, 증권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꼭 가지고 계시는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험이죠. 보험은요, 어떤 상품인가요? 금융상품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거래 이전에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자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게 가끔 가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내 목표와는 어긋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상품을 보면요, 보험 상품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험이 어떤 목적에
필요한 그런 금융상품인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잖아요. 또는 예금을 합니다. 또는 증권사에 가서 뭐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또는 ELS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품들은요. 돈을 갖다 불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 저축성 상품, 투자 상품이죠. 근데 보험은요. 조금 특수합니다. 보험은요. 돈을 불리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알 수 없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요.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니어 TV에 나와서 이 보험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보험은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 가입하진 않으셔도 필수적인 그리고 미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좀 대비해둬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험은요. 사실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상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래에 죄송합니다만 내가 미래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또는 정말 악성 암에 걸렸다. 이런 걸 상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게 나도 원하지 않지만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이라는 상품이 왜 필요하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험사는 다 도둑이니까 그냥 내가 그 돈을 보험료 내지 말고 그냥 돈 모아서 돈 들고 있다가 위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돈을 모으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예금이라든지 적금, 펀드 이런 것들은요. 초기에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하더라도요. 1년이면 1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백혈병 같이 굉장히 난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요. 들어가는 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직장도 못 다니고 하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가지고는 속된 말로 택도 없습니다. 근데 보험은요. 내가 가입하고 한 번만 보험료를 냈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보험사에서 1억을 주기도 하고요. 10억을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험은요. 일단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거에 비해서 초기에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융상품들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그냥 잘 살다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에 대비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금융상품이거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목적이 위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이 모으는 데는 굉장히 취약한 상품입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생각할 때 보험은요, 모으는 상품이 아니고요. 오히려 오랜 기간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 상품 중에 제가 저기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요. 보험 상품 중에 제가 지금 설명한 보험의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요즘 유행하는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위험 보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보험들이죠. 근데 보장성 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들도 고객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저축성 보험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저축성 보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장받다가 나중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보험의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저축성 보험들도 위험에 대비하는 기능을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저축상품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축성 보험들은요. 예금이나 적금, 펀드보다 수익률이 더 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연금보험 이런 것들인데
이런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저축 기능, 그 다음에 수익률을 내는 데 특화된 예금이나 펀더 같은 상품보다는 나중에 더 수익률이 나기는 어렵다. 대신 저축성 보험이 그런 아주 필요가 없는 금융상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원금에서 조금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 금융상품을 가입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뭐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저축성 보험 상품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는 수익률보다는 중간에 어떤 위험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중에 원금과 이자 정도는 내가 돌려받고 싶다. 이런 그 필요성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은행 예금이나 적금, 펀드보다 수익률이 더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연금보험만 보더라도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 특히 생명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은 종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4세거든요. 근데 내가 90세 돼도 아직도 건강하고 95세가 돼도 아직 살아있고 100세가 넘었는데도 막 아직도 멀쩡하시면은 이게 일종의 위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보험은요,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다만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았을 때 예금이나 적금, 펀드보다 수익률이 좋기는 힘들다.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보험 상품을 우리가 많이 가입하게 되느냐. 은행에도 잘 안 가시고 증권사는 구경도 못 해보신 분들이 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제가 아까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험은요, 사실 가입이 꺼려지는 금융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행한 경우에 보험금이 나오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은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는요, 그 다른 금융상품보다,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그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래 기술을 말씀드릴 때 나는 수수료가 작은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싶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더 많이 팔고 싶겠죠. 요즘은 보험을요, 보험사만 파는 게 아니고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 창구에서도 팝니다. 근데 내가 적금 들러갔다가 저축성 보험 가입하신 분이 많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요, 적금이나 예금같이 수수료가 작은 금융상품 가입시키는 것보다 보험처럼 수수료가 큰 상품 가입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물론 내 목표가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저축성 보험이 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냥 나는 돈을 모으려는 목적, 저축을 목적으로 갔는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찾을 때 보면은 수익률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거래 기술 제가 설명드리면요, 금융회사, 저도 뭐 금융회사에 있습니다만 금융회사에서는요, 수수료가 비싼 상품을 권하기 마련입니다. 비싼 상품을 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반드시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내가 얼마씩 냈을 때 나중에 얼마나 받게 되죠? 이 상품은 어떻고 이 상품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꼬치꼬치 묻지 않으면요, 이 거래할 때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험 얘기를 드리면서 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세액공제를 받는 것, 연금저축과 IRP는 꼭 가입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금저축과 IRP를 꼭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왼쪽에 연금저축, 절세 효과가 많게는 1년에 16.5%나 되거든요. 근데 16.5%를 금융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당신은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납입한 돈의 16.5%를 세금을 받지 않고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은행 이자율이 3%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에 16.5%를 1년에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전 국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16.5%의 세액공제라고 하는 절세 효과는 정부가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항상 미치고 주거든요. 자, 그런데 연금저축을 가입하러 갔는데 은행에서는,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계좌와 연금저축보험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게 더 유리하고 그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이해하셨다고 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정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세제 적격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조건을 지켜야지 16.5%를 돌려주겠다. 아주 까다롭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연금보험은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요, 그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10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0년 후에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을 세제 비적격 연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쪽이 유리한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최대 납입액은 연금저축 계좌나 연금저축보험이나 다 연간 1,800만 원인데 연금저축계좌는 그 세액공제 한도가 또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IRP라고 하는 그 개인 퇴직계좌까지 합치면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900만 원이면요, 1년에 최대 148만 원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요, 148만 원을 빼면 내 돈은 752만 원만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한 그 절세 계좌입니까? 제가 반드시 가입하라 그런 이유가 이건데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안 되고 나중에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죠. 자, 연금보험에 1,800만 원씩 10년 넣는다고 하면 1억 8천인데요.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15.4%인데 그걸 갖다 비과세를 해준다 그래도 그렇게 큰 이득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이 연금저축이 좀 긴 그런 뭐 단점이랄까요? 약점은 있지만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대부분의 직장인들, 일반인들한테는 연금저축보험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행 창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렇게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연금저축보험이잖아요. 보험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요, 요즘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투자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요, 알 수 없다, 불확실하다, 변동성. 그 주식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가격이 막 하루에 뭐 5%, 막 15%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리스크를 안고 도전했을 때 잘 되면은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죠. 리스크는요, 위험과 다릅니다. 위험은요, 아까 제가 보험을 설명할 때 위험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은요, 잘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비를 해놓는, 보험과 같은 상품으로 대비하는 게 위험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시는데, 저는 리스크는 그냥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투자는 리스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기 사건도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막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요, 리스크도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음 표도 한번 볼까요? 자,
수익률과 리스크는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주식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좌하 쪽에 보시면은 국공채, 뭐 MMF,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금류죠. 그래서 보시면은 Y축은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X축은 투자 수익률인데, 투자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자, 보세요. 친한 사람들이 개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서 저 개 때문에 개주가 60억 원인가요? 30억 원을 들고 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친인척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그랬는데요. 그 마을에 그 면장인지 이장인지 그런 분이 개를, 근데 개라고 하는 게 은행 이자보다 항상 높잖아요. 더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 내가 10% 주겠다. 근데 지금 은행에 가시면요, 제1금융권에 가시면은 이자가 3%밖에 안 되는데 10%를 무슨 수로 주겠어요. 자, 비상장 주식 보세요. 투자 리스크는 적지만 기대 수익률은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또는 요즘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가상화폐가 지금 거래가 되니까,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일단 거래가 되고 또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상화폐를 투자 리스크는 적은데 기대 수익률은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요 선상에 제가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3개 찍어놨잖아요. 가상화폐가 투자 리스크는 크지만 나중에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도 있다. 저기 우측 맨 끝에 있는 저 점을 가르치면서 저 정도에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왼쪽에 있는 빨간 점으로 찍어놓은 저 선상을 얘기한다고 하면 사기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바로 저런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리를 알고 계시면 특히 금융상품을 거래하실 때 잘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래프 혹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제TV, 그다음에 그 유사 투자 자문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뭐 그 많이 보실 수 있는 뭐 너튜브라고 하죠. 이런 데 보시면은 저런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뭐 빨간 걸 양봉, 저 파란색을 음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저 그래프를 보면은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 저기 보시면은 또 밑에 뭐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저게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뭐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크로스오버 이렇게 그 지나치면은 우상향한다, 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걸 가지고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쉽지 않거든요. 밑에 또 보시면은 그 보라색으로 나타낸 그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저 막대 그래프는 뭘 말하냐면 매매, 거래량을 말합니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 거래량을 말하는데, 저걸 이제 수급이라고 하죠. 저 오른쪽에 보면 그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날은 그 거래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수급과 그다음에 이동평균선과 그다음에 저 음봉, 양봉 이런 것을 보면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요, 일종의 이것도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유사 사이비 종교 뭐 이런 데 빠지시는 분도 보면요, 뭔가 말도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그 설득이 된 겁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지금 참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모 증권사발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다 피해자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주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투자의 비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저는 그걸 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또 그런가? 이 사람이 정말 뭔가 투자의 비밀을 발견했나? 법칙을 발견했나?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거래할 때 상대방이 그럼 뭘 원하는 걸까요? 그분이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투자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은 왜 그거를 나한테 가르쳐 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주가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차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을 기술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금융회사에서는 뭐 저희 트러스턴 자산운용 같은 회사에서 그 펀드를 운용할 때 저런 그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지금 매출이 얼마 일어나고 있고 이익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빚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이제 그 회사의 건전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술적 분석을 안 하는데 뭐 너튜브나 뭐 경제 TV에 보면요. 그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 그래프 가지고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저 빨간색 3개 나온다 하면은 분명히 파란색이 나온다. 양봉 3개 나오면 뭐 음봉이 나온다. 뭐 보시면은 그 그럴듯하잖아요. 또는 양봉 3개 나오면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음봉 3개 나온 다음에 그날 그 다음날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사는 거죠. 양봉이 나올 거니까. 뭐 이런 식의 그 분석이 기술적 분석인데 만약에 저게 맞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 비밀을 나와가지고 왜 그거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뭐 그 많은 사기 사건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그분들이 돈을 끌어들입니다. 자, 제가 그 나중에 신호를 줄 테니까 지금 사두십시오. 이렇게 그 투자자들을 꼬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유사 금융사, 유사 투자 자문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는 그 전에 미리 사두는 거죠. 자기는 미리 사두고 다른 분들을 저런 방송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 밑에 제가 수급 그래프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많아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자기가 사뒀던 그 전에 사뒀던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득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게 해서 가격을 올려놓고 자기는 팔아서 이득을 보고 자기는 팔았으니까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는 또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믿고 들어갔던 분들은 나중에 샀던 가격이 아니고 더 손해를 보면서 팔 수 있겠죠. 뭐 심각한 경우에는 돈을 뭐 거의 다 날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사기당했다. 그전엔 가만히 계시다가 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거래. 왜 저 사람들이 저걸 갖다가 왜 나한테 저런 좋은 기술을, 좋은 고급 정보를 알려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요. 친한 사람을 믿고 거래해야 되나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요. 아까 뭐 금융회사도 아닌 그 유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금융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제일금융권, 그 다음에 큰 증권사,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이런 그 큰 금융회사들은요. 나를 이런 우리 같은 그 개인들을 속이거나 사기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나중에 처벌받을 걸 훨씬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보다는 이런 그 금융회사를 믿는 것이 좋고요. 금융회사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인정한 이런 금융회사들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방송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금융회사에 속한, 큰 금융회사에 속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애널리스트도 증권사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얘기하지만 사실 저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인심을 잃어가지고 얻을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거든요. 저는 개인 방송 운영자보다는 그 큰 금융회사에 속한 애널리스트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금융회사는요, 이익을 취하려고 뭔가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뭐 저도 금융회사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금융회사가 이익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뭐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월급 안 주는데 회사에 안 나가잖아요. 자, 그렇지만 국가, 정부는요, 가끔 가다가 손해를 보면서 우리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공짜로 줄 때는 믿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믿으셔도 됩니다. 국가는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세제 혜택 상품들 있잖아요. 뭐 제가 제일 매일 강조하는 연금저축 계좌, 그다음에 IRP 이런 것들은 정부를 믿고 가입하실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10% 준다. 은행이자 3%밖에 안 되는데 뭐 7% 준다. 이런 개나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펀치 사기라고 하죠. 처음에 선순위 분들한테는 그만큼의 이자를 주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은 개주가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줄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개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다 이렇게 그 공인받아서 나온 금융상품도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요즘 뭐 펀드도 많고, 그다음에 예금도 좋은 것들 많고, 보험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금융생활을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큰 사기를 당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래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요, 거래를 할 때는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하나도 주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리하게 계약을 맺을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은 자산 관리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